안녕하십니까. MTN 시청자 여러분. TMV 자산관리 여인원 재무상담사입니다. 오늘은 꿈을 이루는 재무 설계를 주제로 1시간 이 고수비책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수비책이 방송되는 9시 시간대가 다른 뉴스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고객이나 저희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1시간 기분 좋은 상담을 통해 좋은 강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강의에 앞서 여러분께 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 글자가 몇 글자로 구성되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진폐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질병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과연 몇 글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10글자? 혹은 20글자? 30글자? 예, 그거보다 조금 더 깁니다. 예, 이런 글자입니다. 굉장히 긴 글자죠. 여러분,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면 이 긴 단어를 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46글자로 이루어진 영단어인데요. 제가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외워보세요. 아, 불가능하시군요. 예, 죄송합니다. 자, 이 단어는 저는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습니다. 5단어로 된 문장,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외우니까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유미럴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픽 실리코 볼케이노 커시우시스. 46개로 된 글자지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저 긴 단어를 외울 수도 있고 혹은 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긴 단어를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도 앞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0세서부터 100세까지 시간적인 게 많이 소요가 되지만 그렇지만 긴 것도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아마 쉽게 풀릴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어본 책 중에 김수영의 그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그 작가는 굉장히 비행 청소년이었고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 모 프로에서 그 퀴즈 프로에 나오게 돼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좀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질병도 걸리고 좋은 회사도 있어야 되는 과정,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꿈이 한 7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30개가 넘는 것을 이미 30살이 안 돼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본 것보단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해가면서 너의 꿈은 몇 개니라고 물어보면서 꿈을 완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재무 설계와 연관했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조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돈, 재무 설계와 가장 민첩한 관계가 있는 돈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요? 돈이 얼마나 있으시면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볼까요? 네. 10억? 요즘에는 10억,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 정도밖에 안 되죠. 혹은 100억? 예. 단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에서는 노는 물이 틀리더라고요. 1조다, 이 비자금이 2조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제가 상담하는 분들을 따져보면, 이렇게 제가 돈을 얼마나 있으시면 행복해 물어보면, 글쎄요, 집을 하나 사면 될까요? 혹은, 생활비 걱정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아이들 학비, 혹은 노후 준비, 이런 거 좀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저는 분명 얼마가 필요하냐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숫자적으로 10억이다, 10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에 있어서의 돈은 숫자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무 목표, 그 집을 산다던가 아이들의 교육비를 쓴다던가 혹은 노후 자금을 쓴다든가 자동차를 바꾼다든가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집이라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강남과 강북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다 틀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서 32평 아파트를 살려면 대략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게 되고요. 강북에서는 한 6억, 지방에서는 2, 3억 정도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숫자적인 돈에만 현혹된다면 더 큰 목표, 더 큰 목표를 가다 보면 숫자적인 거에 완성되기 전에 재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돈을 숫자적으로 따지지 말고 어떤 제 목표 좀 더 크면 꿈에 대한 것을 만들어 보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돈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퀴즈가 하나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라는 금액을 맞춰주시는 건데요. 자, 세상의 그 저울, 우리가 생각하는 저울로 재면 약 한 1.2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생수병 2개 정도 나가는 무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9년 로또 개인 최고 당첨 금액 0.00009%라고 합니다. 감이 오시나요? 아직까지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통화량의 0.00008%. 소수점이 많다 보니까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또 가늠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조금 더 쉽게 갈게요.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소득의 상위 0.76% 그들의 한 달의 수입입니다. 0.76%하면 1%가 안 되는 사람이 한 달 수입? 이제는 조금 아실 거는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서울 아파트 한 평조차 살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눈치가 숫자에 조금 밝으신 분은 아마 이 금액이 얼마신지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숫자적으로 좀 보지 말고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비정규직 비율이 50% 정도인데 그들이 받는 반년치 임금이 이 금액입니다. 그리고 4인 가족 7개월간의 최저 생계비입니다. 자, 그리고 법정 최저임금 4,000원, 이게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하루 꼬박 8시간, 그렇게 300일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 돈. 하나 더 힌트를 드릴게요. 일용직 노동자가 11개월간 먹지도 입지도 않고 일을 해야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얼추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한 케이스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의 그 대학 진학 비율은 약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대학에 진학을 한다는 말인데요. 이 80%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편지 2장을 받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우리 학교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런 멘트가 들어있는 학교 통지서겠죠. 그리고 하나를 더 봤죠. 이런 합격의 기쁨도 잠시일 겁니다.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돈을 내야지만, 학비를 내야지만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7년 A양은 이 2장의 편지 이외에 1장의 편지를 더 받았습니다. 엄마의 유서가 그 1장의 더 편지인데요. 딸아 미안하다.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련 못한 딸의 등록금 1,000만 원입니다. 불과 무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1.2kg의 무게, 최상위 1%에 정도 해당되는 분의 한 달치 월급 정도. 하지만 반면에 최저 생계비를 받는 사람이 300일간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그 삶의 무게로 보나 아니면 숫자적으로 보나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각도,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많이 틀린 돈입니다. 1,000만 원.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전에는 아마 동의를 했을 겁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는.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빠지고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말 빠지고요. 교육받을 권리 가진다.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요즘에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대학에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나요? 요즘에는 다 비슷하죠? 공부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과외도 하고 연수도 하고 고액과외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비용 어디서 나겠습니까? 부모님이 대주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주지 못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여야지만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해외여행, 해외 연수 이런 것을 갈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요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 현재 21세기에 2011년을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이런 현실에 맞게끔 판단을 하시고 그것에 맞게끔 또 재무 설계를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문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인터넷 EBS 방송 보고 집에서 내가 가르쳐오고 그렇게 해도 될 거야.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러시는 분들 학비 과외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소수입니다. 100으로 본다면 1, 2%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교육자금 제가 이런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3살 이상 유아 99.8%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교육을 받고 있고 또 교육비 탓에 출산을 포기하는 비율이 43%에 이른다고 합니다. 열이면 43, 그러니까 43명이 교육을 출산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죠. 저도 지금 아이가 2명 있는데요. 요즘에 너무 좋습니다. 이제 4살, 7살 된 우리 지민이, 지훈이 2명 있는데 솔직히 1명을 더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 둘 교육비 키우는 것도 드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사업을 시작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혹시 좀 그 사업이 잘 되면 셋째까지도 생각을 해볼지만 그렇지 않다면 셋째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통계 자료에 맞는 것 같아요. 월평균 교육비는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1인당 양육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영아기에 2천만 원, 유아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합쳐서 2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대략적으로 20대, 30대, 40대 분일 텐데요. 부모님과 혹시 같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비용 많이 드는데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까? 낯간지럽다고요? 꼭 하십시오. 우리네 부모님들은 이렇게 우리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희생되면서 키우셨습니다. 박수 칠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비만 들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교육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구입을 한다든지, 취업에 들어가는 비용, 내 집 마련,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 결혼자금, 대략적으로 여자인 경우에는 4천만 원, 남자인 경우에는 1억 가까이 든다고 하죠. 자녀 양육비 대략적으로 2억 6천만 원 정도 아까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게 아마 노후자금일 겁니다. 지금의 생활비의 70% 정도를 생각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200만 원 정도를 소비하시는 분은 현재 미래 가치로 현가를 땡겨온다면 현재 대략적으로 100만 원 이상을 저축하셔야지만 30대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 이상 저축을 하셔야지만 노후자금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비단 노후자금뿐만 아니라 아까 양육비 들어갔던 부분, 집 사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은 늘어날 것입니다. 평균적인 가정으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400에서 500만 원을 생활비 빼고 저축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은 맞출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주머니를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다 보면 그 주머니에 맞게끔 절반이 됐던 3분의 1이 됐던 준비가 되면 그 목표는 실행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숫자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그 가치적인 것에 의미를 두고 모은다면 더 효과적인 그 인생의 이벤트를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인생에는
모순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보통 저는 한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태어나서 한 30살까지는 부모의 영향이 없이 아까 말했듯이 양육비를 받고 살아오는 시간입니다. 한 30살까지. 남자 같으면 30살 정도, 여자 같은 경우는 25세 정도죠. 그리고 그 25세, 30세부터 대략 은퇴하기 전까지 60세까지는 이제 소득을 창출되는 시기입니다. 이 30살에서 60세의 시기에는 수입이 지출보다는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하얀 곡선이 수입에 대한 곡선인데 지출에 대한 노란 곡선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만을 하면 안 됩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고 해서 나 지금 돈 좀 벌고 있네. 이 돈 갖고 좀 뭐 집도 사고 차도 바꿔야 되겠고 여행도 가야 되겠고 소비성 지출도만 생각을 한다면 60세 이후에 수입이 없어질 때에 지출이 높아지는 시기에 좀 표현이 좀 격하게 말한다면 피 보는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인생에서 재무 목표는 40대 후반부터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이 시간에 그 재무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처음 30대부터 소득이 발생되는 30살부터 50살 때까지는 무조건 다음 세대, 다음 그 60세 은퇴 생활 이후의 생활을 위해서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셔야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지껏 좀 돈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인생의 모순, 수입 지출 모순 같은 거를 좀 보여드렸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조금 준비가 됐다면 사회적인 것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통계를 받고 있는 것이 올바를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 예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분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에 들어가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내용인데, 자, 표를 보면, 그림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지금 행렬의 그 크기, 가로, 세로의 크기를 소득이라고 보고, 1시간 60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시간 안에 모든 소득을 가진 사람이 다 지나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키를 나타내는 소득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면 처음에 나타나는 사람은 소득이 없는 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것은 딱 밑에 있다는 거겠죠. 키가 크지가 않은 사람, 마이너스 소득자, 파산자,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지금 제가 화면으로도 잘 안 보이네요. 굉장히 자그맣죠. 저 그림에는 아마 가정주부라든가 신문 배달을 하는 소녀라든가 일용직 노동자들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 대략적으로 한 1m 정도 지났을 때는 노점상의 상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잘 안 팔리는 화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략 1m,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포되고 있는 1m,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분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m 분포가 가장 많은 것을 지나가게 돼서 약 48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대학을 졸업한 대기업 사원이라든지 군 장교라든지 수주를 잘 못하는 변호사, 수임을 잘 못하는 변호사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과 이제 몇 분을 남겨놓고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있는 재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큰 키를 나타내면서 불과 몇 초장을 1시간 행렬의 마지막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시간 소득의 평균은 48분입니다. 48분. 전체 분포도를 보면 20분, 30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있는 것을 불과하고 전체적인 평균은 48분에 잡힌다는 거죠.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얀펜의 소득 분배라는 책에는 숫자의 이면을 읽는다는 것은 현실의 이면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값, 중앙값은 대표값과 중앙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물가나 뭐 전셋값, 집값, GNP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전셋값만 좀 보실까요? 지금 40주, 50주대 연속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죠? 뭐 0.1% 올랐다, 0.2% 올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는 한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신도시에 살고 3년 전에 들어와서 살 때보다 무려 전셋값이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0.1%씩 40주가 오르면 2배가 올라갈까요? 물론 지역을 제가 축구하는 게 말했지만 지금 서울 전체 경기도의 일부 지역은 전세 가격이 3년 전에 비해서 2배가 오른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에서 체감하는 통계적인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가라는 것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4.7%, 4.5%의 그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동료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거는 10,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밥이 없다는 겁니다. 5,000원짜리 밥은 없고 6,000원, 7,000원, 8,000원 그럽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5,000원, 4,000원짜리 점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죠. 그 비단 뭐 점심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물가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4%, 5% 오른 게 아니라 10%, 20%씩 이상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숫자 이면에 그 네덜란드 경제학자가 말한 숫자의 이면을 잘 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어떻게 보면은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그 표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분위는 대략적으로 110만 원 정도, 그리고 3분위는 245만 원, 그리고 9분위는 600만 원, 그리고 10분위는 92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소득이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아까도 말한 그 좋아하는 평균이 대략적으로 3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340만 원. 그렇게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받는 부류는 역시 상위 1% 내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위 1% 안에 들어가 있는 부류의 부가 전체 평균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혹은 뭐 300만 원 번다, 400만 원 번다 이런 걸로 버는 거 그러니까 평균은 평균적으로 소득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은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시고 현실적인 아까도 말했지만 재무 목표에 대한 관심을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제 사진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예, 이력, 현재 뭐 시크릿 가든이라든지 그 전에 여러 그 드라마에 나온 현빈 씨인데요.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자대 배치 받았다고 합니다. 유행어로는 확실합니까? 최선의 선택입니까? 뭐 그런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결별을 했다고 하죠. 저도 이렇게 이 현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좀 논점을 달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어떤 내용? 이런 내용들일 것 같아요. 연간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입이 세후에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그냥 회사 다녀, 뭐 신문사 다녀, 뭐 삼성 다녀, 혹은 뭐 LG 다녀, 이런 것들. 근데 거기서 어떤 일 하는지, 뭐 모니터 사업부에 있다는데, 뭐 기사 쓴다는데, 근데 어떤 기사 쓰고 또 어떤 상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혹은 우리가 1년에 집에, 우리 집에 납부되는 세액, 기본적으로 재산세라든지 소득세를 제외하고도 이자 소득세라든지 낼 수 있는 세금의 종류를 한번 따져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난해 우리 가정의 소비성으로 지출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집 자산 현황, 부동산 가격은 아마 아실 겁니다. 시대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자산, 저축이나 펀드나 혹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시고 있는 부채 현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알고 계신지요?
앞으로 또 우리 가정에서 쓰여질 돈의 액수, 그 재무 목표에 맞게끔 뭐 교육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노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연예인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하기 때문에 쉽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테크에 대한 정보나 뭐 다른 여러 나열해 드는 정보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으셔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앞서서 말한 연예인의 사생활보다는 지금 제가 나열해 놓은 이 항목뿐만 아니라 더 있을 것입니다. 이 항목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번 반성을 해보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고수비책이라는 방송을 보시고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항목 적었던 거, 이 나열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지껏 조금 뭐 돈에 관해도 말씀을 드렸고, 그 48불의 함정을 통해서 숫자에 대한 오류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물가입니다. 물가. 앞서 말씀드렸죠. 물가 상승률이 달마다 한 4.5%, 7%씩 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가를 이길 수 없이 저축을 한다면 지금의 100만 원의 값어치는 1년, 10년, 20년 후의 값어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저축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입니다. 세금적인 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자 소득세가 저렴한 편입니다. 15.3%로 14%에다가 농투속 습격세 10% 합쳐갖고 15.4%인데요. 세금을 해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세금을 어떤 정형화된 방법이 물가와 세금이라면 더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이 정년까지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가족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남편이 한 5천만 원 정도 버는, 연애 5천만 원 정도 버는 급여 소득자라고 보겠습니다. 이분의 한 달 소득은 세후에 대략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실 텐데요.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5억의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은 5억의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로소득을 포기하는 시점이 된다면 그런 자산 값어치가 많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남편 굉장히 소중하신 분입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배우자 역시 가정의 살림까지 하고 애들까지 보면서 하면 더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끝까지, 은퇴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물가와 세금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가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1974년에 150원 하던 게 현재는 4,000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건 대부분 맞추시더라고요. 자장면입니다. 무려 26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18만 5천 원 하던 게 2009년 한 7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죠. 아까 말했듯이 대학 등록금이 이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뭐 소주라든지 혹은 달걀 120원 하던 게 1,200원, 300원 하던 게 4,000원. 10배부터 26배까지 굉장히 많은 물가 상승률이 있었는데요. 좀 오래 시점을 안 보더라도 최근 시점, 95년도 시점을 비교하면은 26배가 더 3배에서 한 4배 정도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난다면 여기 나와 있던 것들이 또 화두가 돼서 얼마가 됐을까 좀 궁금해지기는 하는데요. 아마 지금보다는 더 많이 또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가를 이길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나라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호주,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 제가 보여드린 이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게 있나요? 대부분 선진국들이죠. 선진국의
선진국을 제가 좀 추려서 나타낸 건데, 네덜란드는 60, 독일은 53, 호주, 미국, 영국, 일본 37, 우리나라 15.4%. 어떤 것을 나타낸 거냐면 각국의 이자 소득세율을 나타낸 겁니다.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제가 이거를 그저께 어느 한 강의실에서 강의하다 보니까는 앞에 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짜증나. 예, 1억 벌어서 6천만 원 세금 낸다고 하니까 짜증나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짜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금에 대한 게 혜택을 받는 나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금마저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활용하셔서 재테크의 방법을 활용하셔야지만 그 세금에 대해서 해지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방법은 이제부터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본격적으로 방법론적인 거, 재테크의 방법론적인 걸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 무슨 원칙일까? 원칙만 지키면 되는 걸까? 예, 원칙만 지키면 기본적인 재무 목표를 완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가지 원칙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중장기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적립식으로 투자라는 것은 매달 나눠서 들어가라는 거구나. 예, 해석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중장기라고 하면 과연 중장기라면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 걸까? 중장기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4년, 7년, 10년 이상 20년을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중장기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 기간에 대해서 은행인 경우에는 한 1년, 2년, 적립펀드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정도 생각하시지만 또 그렇게 저축을 많이 오래 해보신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수익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의 특성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계속 반복이 되죠. 오르고 떨어지고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예상이 가능하십니까?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를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한 가지만 빼고 한 가지 사건만 없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은 계속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냐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1997년에 IMF 사태처럼 금융위기를 맞은 것도 괜찮습니다. 금융위기를 맞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다면 아마 주가는 계속 곤두박질 쳐서 지금의 2000, 오늘도 좀 많이 빠졌는데요. 2100을 좀 밑으로 하회했는데요. 2100뿐만 아니라 2000, 1500, 1500까지도 빠질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과연 주가가 2000 밑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금융위기가 오고 금융위기를 통해서 나라가 외화가 하나가 없어서 외환위기를 통해서 다시 망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100%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가 되면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냐면 올랐을 때는 비싸게 사고 살지만 쌀 때 싸게 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쌀 때 싸게 산다는 거는 그만큼 들어가는 금액이 똑같지만 싼 주식을 삼으로 인해서 그만큼 많이 산 걸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 수익을 이루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 사이클, 주식이 떨어졌다 올라가는 사이클 대략적으로 40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제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펀드를 해드리는 경우 두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어떤 거? 40개월 정도의 기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일을 한 5년 정도 했는데요. 말을 잘 듣시는 분이 있고 말을 안 듣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을 잘 듣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했던 목표에 이루시는 분이 있으시고 중간에 두려움을 회피를 못하고 그만두신 분은 수익이 문단 고객들도 있으십니다. 선택적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재무 목표를 완성하는데 수익이라는 게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보탬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능력에 대해서 좀 차별이 있겠지만 주식형 펀드라든지 채권형 펀드를 적정히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재무 목표 완성하시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 기간을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1년 이내에는 비상자금 마련한다든가 예방접종, 전자제품을 바꾼다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방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는 목표가 될 수 있겠고요. 단기까지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까지는 좀 돈이 들어가는 부분, 차량 구입이라든지 집을 좀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그런 목표. 장기적으로는 10년 이상 노후자금이라든지 자녀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는 다 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기간별로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단기는 CMA, 요즘 CMA 모르시면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으십니다. CMA는 하루만 예치를 해도 이자를 3% 정도를 줍니다. 근데 장점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거죠. 넣다 뺐다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3% 정도의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초단기라고 한다면 6개월 미만이 될 건데요. 6개월 미만이라면 CMA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단기라면 아마 안정적인 자금을 운영해야 될 겁니다. 안정적인 자금은 채권형 펀드라든지 적금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3년, 중기적인 것들은 4년에서 한 9년 정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40개월 정도 이상이라면 정시펀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0개월이라면 정시펀드를 100번 활용하시면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채권형이나 혼합형 펀드로 할 건 아니고요. 주식형 펀드를 활용하셔서 중기적인 목표를 마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장기적인 목표는 10년 이상. 요즘은 장기가 10년도 아닌 것 같아요. 15년, 20년, 30년이 저는 장기인 것 같습니다. 장기라고 한다면 수익도 나야 되지만 세금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세금에 대한 것을 해지가 필요하다면 보험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 혹은 변액 연금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초단기, 아까도 말했지만 초단기는 1년 이내 말씀드렸고요. 내용이 좀 중복되니까 좀 피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을 좀 이용했다면 보장성 보험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험이 왜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단서가 붙었죠? 필요하다고는 단서가 좀 붙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단서가 붙었냐면 소득에 맞게끔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에 맞는다는 것은 내 월급의 어느 정도의 퍼센트 정도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7에서 1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맞벌이 경우라면 맞벌이 두 분의 소득이 아니고요. 한 분의 소득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두 분의 소득이 700만 원이고 400, 300이라고 한다면 400만 원에 7%에서 10% 정도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보험의 비용으로 쓰다 보면 다른 재무 목표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갖다 써야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득에 맞게끔 적당히 들어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 보험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먼저 우리나라에는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무슨 생명이 되겠고 손해보험사는 무슨 화재나 무슨 화재 해상이나 그렇게 될 겁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생명보험이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은 생명보험이 유리합니다. 사망은 손해보험에서의 말하는 사망은 상해거나 혹은 질병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해거나 질병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살이라든지 돌연사라든지 혹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해서는 손해보험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통해 생명보험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지급 방식은 정액 지급 방식입니다. 수술하면 얼마, 일당 얼마, 혹은 진단자금 얼마 이런 식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정액 지급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혹은 반면에 손해보험은 물론 그런 정액 보장에 대한 특약은 넣을 수 있고 그 의료 실비라는 거에 대해서
치료비가 나온 만큼 그 비용이 나오는 의료실비, 그러니까 필요경비, 그러니까 의료실비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에는 생명보험에서도 의료실비를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험의 수가를 조금 비교해보면 생명보험의 그 의료실비 수가보다 손해보험의 의료실비가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 보험을 계약할 때 가입자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이 훨씬 더 가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의 문제에서는 그 시청자 여러분께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보험은 환급되는 보험이 있고 순수 보장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환급되는 보험과 순수 보장되는 게 있는데 환급은 말대로 20년 정도 납부하고 80세 혹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건데 그 환급되는 시기가 대략 제 나이로 하면 좀 그렇고요. 30세 정도 나이라고 한다면 20년 납부하고 50년 그리고 보장 30년, 50년 받을 때니까 대략적으로 50년에서 70년 후에 환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50년 후에 낸 보험료에서 조금 더 받는 정도라면 차라리 환급형은 포기하시고 순수 보장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보험의 가입 순서는 의료실비보험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단자금, 그리고 사망보험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고 종신보험이나 CI보험은 가족력이 있거나 혹은 사망에 대해서 보장이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가입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금융상품적인 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꿈을 이루는 재무 설계로 가는 길. 일단 소득에 맞는 재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맞는 우리 집 소득이 얼마니까 이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 소득에 대해서 재무 계획을 세웠다면 재무 설계의 4원칙에 맞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입과 지출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패턴이 지출이 더 많거나 수입이 많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정에 비상예비비 있어야 됩니다. 비상예비비는 대략적으로 소득의 3배에서 6배 정도라고 보이고요. 위험관리,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연금, 노후연금 좀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을 지키셔서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미국인의 그리고 이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면 재무 주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인의 경우 약 70% 정도가 금융 주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금융 주치의 도움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4가지 원칙에 맞게끔 재무 설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재무 주치가 하는 일은 재무 진단을 통해 각 가정의 재무 목표를 정하고 올바른 소비와 저축 습관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은행과 보험, 증권회사, 금융기관을 비교해서 좋은 금융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청약, 경매 등 부동산에 관련해 흐름을 짚어주고 내 집 마련의 적절한 시기를 알려드립니다. 정기적인 리뷰 상담을 통해서 재무 목표를 달성해 주는지 확인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재무 상담소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확인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른 실행력을 통해서 각 재무 목표가 완성되게끔 옆에서 계속 어시스트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한번 재무 상담을 하시는 분께 상담을 통해서 앞서 말했던 꿈을 이루기 위한 재무 설계를 한번 받아보실 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여쭤본다는 거죠. 당신의 재무 컨설턴트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누구하고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 자산 관리를 해드리고 있네요. 수익을 내드리는 거 아니지만 내 재무 목표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네요. 이런 얘기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꿈을 이루는 재무 설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어떻게 강의에 대해서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에서 1960년대에 4살에서 혹은 5살 된 애들한테 그 초코파이에 들어가는 그 하얀 거 있잖아요. 그게 마시멜로라고 하는데 그 마시멜로를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지금 이거 먹지 않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먹으면 내가 이거 하나 더 줄게. 여러분들이 4살, 5살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라도 아마 그냥 먹었을 것 같아요. 그냥 먹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중에서 극소수는 15분을 기다렸다고 먹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극소수 그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참아서 먹었던 부류의 어린아이들을 15년 후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 그들이 미국의 SAT라고 우리나라의 수능 같은 거죠. 그거의 점수를 분포를 확인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100점 정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예, 이 말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제가 지금 인용하는 것은 또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라고 볼까요? 멘토를 찾고 싶다 한다는 그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님의 말인데,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의 그 쾌락이나 유혹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연습하는 자와 저축하는 자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습은 정말 힘이 강하고 그리고 저축도 돈을 안 써야 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런 고통을 참고 하지만 어떤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쾌락을 조금만 뒤로 미룰 수 있다면 지금 그런 것들을 참아서 조금만 뒤로 미룰 수 있다면 뭐든지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쾌락을 지연시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의 쾌락이라고 한다면 소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여행 가고 차 사고 외식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의 지금의 쾌락을 조금만 지연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무언가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그 목표는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장미라면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이 일을 5년 정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5년, 10년, 20년이 돼도 일을 하면서 느낄 것인데 여러분들도 5년, 10년, 20년이 돼도 어떤 재무 목표를 하나하나 완성되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무 상담사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셔서 꼭 재무 목표를 완성하시기를 부탁에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미가 언젠가는 꽃이 핀다는 것은 계절적으로 맞지가 않았다라고 좀 생각되는데 그 계절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삶을 살면서 그 어떤 재무 목표를 완성하면서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 말씀드렸듯이 쾌락이나 유혹들을 반드시 이겨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쾌락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재무 목표를 완성해 가시는데 매진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절적으로 장미가 꽃이 피는 5월이죠. 예, 지금 방송이 여러분 5월에 제가 이 방송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계절의 여왕 장미가 지금은 만개해 있을 텐데요. 계절의 여왕 5월에 장미가 피기 위해서는 또 6월, 7월까지 했다가 8월 이후에만 아마 장미가 졌었을 겁니다. 예, 지는 그 장미는 다시 꽃피기 위해서는 5월이 다시 오겠죠. 내년에 5월은 장미는 5월에 피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재무 목표는 영구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